시간입니다. 본 세션에는 아우디 제품 교육 담당하고 있는 김성환 선임이 이번 행사에서 이트론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서 시승하시는 아우디 차량들에 대해 제품 프레젠테이션을 담당하겠습니다. 우선 Q3 스포백. Q3 스포백이 작년에 발표를 했을 때 항상 매해 초에 전 세계 딜러 사장님들을 아우디 본사에서 초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런 차 나옵니다 하고 나오는 차들 라인업들을 미래 나온 차들 쭉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 차량을 프레젠테이션을 담당한 사람들이 대부분 디자이너가 담당을 하면서 발표를 하는데, 그때 인기 투표 1위로 뽑혔던 차가 Q3 스포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멋지게 한국 여성분이 디자이너로 나와서 이 차량의 디자인 컨셉과 다양한 특장점들을 설명했었고, 그래서 그만큼 너무나 매력적인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매우 인기가 높은 차량으로 TDI로 디젤 승열 사기통인데, 또 다른 특장점은 Q3가 신기하게도 핸드폰 충전이 가장 빨리 되는 차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아우디 중에서 유일하게 타입C 커넥터가 있어서 거기에 꽂으면 3.0A로 초고속 충전을 시켜주는 그러한 기능도 있습니다. Q5는 사실 이제 해외에서는 PI 모델, 즉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곧 나올 예정으로 살짝 한국에는 늦게 소개되었지만 매우 나오길 기다렸던 차 중에 하나입니다. 유럽에서 B 세그먼트 SUV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차량이 Q5고, 2세대로 넘어가면서 아우디에서 큰 투자를 하여 멕시코 공장에 Q5 전용 공장을 설립해서 거기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나오면서 큰 특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콰트로 울트라입니다. 콰트로 4륜구동 시스템, 기계식을 항상 사용을 하던 아우디에서 처음으로 전자식이면서도 예측형 콰트로 시스템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노면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마찰 개수를 읽어서 필요할 때 4륜구동 혹은 필요할 때 전륜구동으로 바꿔줍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다른 경쟁사 차량들도 전륜구동 혹은 후륜구동으로 가다가 4륜구동으로 전환하다가 이렇게 바뀌긴 하지만, 아우디 같은 경우는 전륜구동으로 간다고 했을 때 후륜 쪽으로 가는 센터 디프에서의 딱 동력만 끊는 게 아니라 정말 뒷바퀴 측 좌우 디프렌셜에서도 동력을 끊어버려서 정말 일반적인 전륜구동과 동일하게 운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4륜으로 전환하는데 시간은 물론 다른 차들보다 0.2초 정도 느리긴 하지만 이미 0.3초 전에 예측을 해서 전환을 하기 때문에 4륜구동으로서의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내가 만약에 앞에 있는 친구의 뺨을 때리려고 그러는데 뺨을 때려고 딱 맞은 다음에 아! 하는데 이런 반응 속도가 있었다면, 근데 이제는 예측을 한다는 건 뺨을 때리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죠. 막으면 뺨을 때릴 수가 없다는 거죠. 즉 그 정도로 이제 미끄러질 것 같다는 상황을 예측해서 4륜으로 전환을 해놓는 차량, 그게 콰트로 울트라이고, 물론 이트론에도 들어가 있지만 Q5에서 처음 소개를 하였습니다. S6, 제가 아우디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차로 손꼽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A6, A7 모델이 한국에서 워낙 많이 팔리다 보니까 일단 한국에 들어오는 가격도 너무 착하게 잘 받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B급 모델입니다. S6는 일반적으로 A6가 작년에 출시한 뒤에 아쉬웠던 부분들의 옵션들은 아마 여기 다 들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당연히 휠도 21인치로 들어가 있는 아우디 스포츠 휠뿐만이 아니라 서스펜션 승차감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디오 시스템도 혹시 오늘 타고 오시는 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뱅앤올루슨 어드밴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1820W에 19개 스피커, 19채널 앰프로 들어가 있어서 훌륭한 사운드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 물론 파워트레인 부분에 있어서 S 모델인데 디젤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0 바이 터보 엔진인데, 심지어 그 터보 차저가 하나는 일반적인 VGT인데 또 하나가 48V 전자식 터보 차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초반 응답 시에는 전자식 터보 차저로 렉을 없애주고 나중에는 일반적인 VGT 터보로 하여서 끊임없는 토크를 전달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S7, 사실상 S6와 옵션이 동일합니다.
거의 이렇게 옆에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되고 이렇게 읽어봐도 다른 게 없네 할 정도로 동일하다만 다른 점이 굳이 있다면 S7 헤드라이트에 레이저 라이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우디에서 레이저 라이트를 장착할 수 있는 부분이 A8 그 다음 A7까지만 적용하기 때문에 A6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행을 해보셔도 스타일이 S6와 거의 동일하구나, 실내 옵션들도 마찬가지고 동일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S8 내일 타보시게 될 차량인데요. S8이 처음으로 롱바디가 출시를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4세대 A8까지만 해도 숏바디로만 나오다가 이번에 5세대부터는 롱바디가 나오게 되었고 한국 그리고 중국 시장을 위해서 롱바디를 개발하였고 덕분에 한국 시장에도 롱바디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S6, S7과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S 모델들에는 블랙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좀 크롬 부분들이 많이 가려지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A8이 우리의 플래그십이다 보니까 하이 테크놀로지는 여기에 다 들어간 것 같아요. A8이 처음 출시하면서 작년에 출시할 때 48V 테크놀로지도 A8에 처음으로 적용이 됐듯이 거기에 관련된 기술력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옆에서 차량이 서 있는데 옆에서 충면 충돌할 것 같다. 주행 중에도 가능합니다. 충면 충돌, T1 충돌이 될 것 같다 할 때 서스펜션을 들어줘서 예를 들어 또 승객들을 더 보호해 준다든가 혹은 차를 타고 내릴 때 차고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열면은 차고가 올라가서 탑승하기 편하게 하고 주행 중에 다시 내려갔다가 정차하고 내가 문을 열면은 차고가 살짝 올라가서 내리기 편하게 해주는, 그리고 액티브 서스펜션으로 물론 경진사는 이미 갖추고 있는 거지만 노면의 상태를 카메라로 인식을 하고 읽어가면서 서스펜션의 감쇄력도 조절해주는 것도 S8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뱅앤올루슨 역시 어드밴스 시스템인데 S6, S7보다도 훨씬 더 위에 23채널에 23개의 스피커에 1920W의 사운드 시스템을 자랑하니 내일 타보실 때에도 음악 한번 들어보시는 거 강력 추천합니다. A4 역시 내일 타보시게 될 것 같은 차량인데요. A4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하지만 저는 경쟁차종뿐만 아니라 동급에서 이제는 이게 PI 모델입니다. 즉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 아우디에 있어서 페이스리프트가 얼마나 신경을 써서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페이스리프트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부품이 90%가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외관을 보시더라도 루프랑 트렁크 외에는 모든 부품이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도어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차량이 많이 바뀌었고 실내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우리의 멀티미디어 컨트롤 장치라고 불리는 MMI가 MIB3라고 최신형입니다. 지금 현존하는 A8보다도 더 최신형인 MIB3가 들어가 있어서 반응 속도도 매우 빠르고 터치를 해보셔도 그렇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맵 데이터 이런 것들도 이제는 자동으로 다운을 받는 시스템이 적용된 차량이 A4입니다. A7 최근 이트론이 출시되기 전까지 제가 3개월 동안 타보면서 테스트를 해본 차량입니다. A7을 타면서 그 전에 A6, A8도 탔었지만 주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져주며 물어봤던 차량인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예쁩니다. 물론 제가 아우디 직원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우디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스펜션이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내일 승차 이렇게 타보시면 승차감이 되게 괜찮은데 에어 서스펜션이 아닌가? 라는 질문들도 저는 많이 들었었는데 일반적인 서스펜션에 댐핑 컨트롤만 들어가 있는데 매우 편안합니다. 제가 이거 타기 3개월 전에 A8을 3개월 타고 있었거든요. A8 탔다가 A7 탔는데 생각보다 A7이 너무 괜찮아서 당연히 에어 서스펜션인 줄 저도 착각할 정도로 승차감이 너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아우디가 이미 벌써 이제 4년이 넘었네요. 아우디 자체 본사의 서스펜션 R&D 팀을 구축을 하고 개발을 하다 보니 외주를 주지 않고 정확하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스프링 레이스나 댐핑 값들에 대한 이러한 데이터들이 바로 적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후에 나왔던 아우디 차들은 정말 승차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아우디들은 아시다시피 모두 앞뒤 멀티링크 5링크 알루미늄 멀티링크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핸들링, 운동성도 당연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Q7, 작년에 Q7이 출시됐던 거는 기존 Q7에서 이제 3세대 Q7의 2.0 가솔린 모델이었고, 올해 나온 것은 Q7의 PI 모델, 즉 Product Improvement Facelift 된 모델로 나왔습니다. 내일 타보시게 될 Q7은 45 TDI입니다. 저희가 SUV 3.0 TDI가 두 개 라인업이 있습니다. 3.0 디젤이지만 하나는 조금 저출력 버전이고 하나는 고출력 버전 50 TDI가 있는데, 저희 일단 준비된 차량은 Q7 45 TDI입니다. SUV에서 3000cc 디젤로 충분한 힘을 발휘하면서 이 넉넉한 공간감 또한 느끼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QA 말씀드렸듯이 QA는 45 TDI, 50 TDI지만 내일 저희가 50 TDI를 준비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람보르기니 우루스 혹은 포르쉐의 카이엔 쿠페 등 이러한 차량들의 기본이 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면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우아하고 앞서가는 듯한 디자인을 보여준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스포백식의 스포츠 쿠페 디자인으로 뒤에 루프 라인이 떨어져 있는데, 뒷좌석에 탑승을 했었을 때도 충분한 헤드룸과 레그룸을 보장을 해줍니다. 경쟁차 대비해서 확실하게 공간감도 잘 활용이 되어 있는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이 접목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주행거리 307km고, 최고 출력은 사실 408마력, 부스트 모드는 408마력까지 나오고 전비 3.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1억 1,700만 원으로 지금 엄청나게 전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2주 동안 계속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트론을 타고 이 매장 전시장에 가서 피드백도 듣고 고객분들도 만나고 했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관련된 좀 업데이트된 내용을 7월 1일 이후에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트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쿼트로 시스템 말씀드렸듯이 쿼트로 울트라가 접목이 되어 있는 데다가 이제는 전기 모터 앞, 뒤로 구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또 다른 특장점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전기차들 혹은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회생제동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회생제동 시스템을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브레이크 시, 즉 감속을 할 때는 충전을 하겠다는 건데, 도로 위에서 충전을 하겠다는 건데, 이 트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회생제동 시에 충전하는 출력은 꽤 셉니다. 220kWh로 충전을 해주기 때문에 220kW요. 충전을 해서 꽤 센 전력을 주지만, 물론 정속 주행할 때는 충전이 되지는 않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얼마나 해주냐입니다. 모든 현존하는 전기차들 갖고 한라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부터 충전 상태가,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10%인 상태에서 한라산에 내려간다면 현존하는 하이브리드 차들 아니면 전기차들, 저는 내려갔을 때 다 완충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충전이 많이 되겠지만, 단 대신 여기서 조건을 달아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내려간다면 이런 얘기가 달라집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대부분의 차량들은 브레이킹에 포커스를 둡니다. 아우디는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를 양산차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최대한의 에너지를 일단 회생을 하겠다는 건데, 다시 회수를 하는데 이질감은 또 없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최적화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 거죠. 0.3G까지가 회생이 됩니다. 만약에 0.3G가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인지를 잘 알기가 힘듭니다. 그럴 경우에는 간략하게 핸드폰에 가속도 아니면 G 센서 앱을 깔고 주행을 해보시면은 되게 비교하기 쉽습니다. 그 앱을 깔아놓고 핸드폰을 거치해놓고 운행을 하다 보면은 브레이크를 밟아서 보면 이 정도가 0.4G밖에 안 돼. 아니 0.04G밖에 안 돼. 그리고 꽤 세게 섰는데도 이게 0.2G야? 0.3G면은 정말로 훅 하고 승계한 0.3G 정도 됩니다. 즉 일상적으로 주행할 때 90% 이상은 0.3G 이내에 쓰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고객분을 모시고 시운전을 한 바퀴 돌 때, 시운전 코스를 실제로 송파 전시장에서 돌았는데 제가 이 앱을 깔고 돌았었거든요. 돌면서 최대 브레이크 쓰신 거 0.17G입니다.
고객님 지금까지 타면서 쓸 때 단 한 번도 브레이크 디스크와 패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3G까지는 회생제동은 모터로 그냥 세우는구나 라고 보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회생제동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을 어떠한 테스트를 했었는지 미국 팔스픽에서 했던 테스트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질문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많이 들은 질문입니다. 한번 충전하고 부산까지 갈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당일치기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당연히 잘 갔습니다. 출발할 때 95%이 한강 반포 지구에서 출발을 했고 부산 해운대 전시장까지 409.8km 주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범위 모드 이런 거리 연장 이런 거 하지 않았고 남자 성인 2명이서 에어컨 틀고 음악 듣고 그리고 통풍 시트 우리 차만 있는 거니까 통풍 시트도 틀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주행을 하며 갔습니다. 물론 과속은 하지 않았고 계기판상의 최고 속도는 118을 넘기지 않도록 하면서 내려갔었습니다. 넘겼으면 못 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석 주행대로 쭉 갔을 때 정말 해운대에 도착해서 토요일 저녁만 도착하지 않았으면은 여유 있게 갈 뻔했지만 거기 차가 너무 막히는 바람에 조금 많이 불안했던 건 사실입니다. 한번 충전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10% 정도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데는 아우디 충전소에서는 25분, 평균 25분이었습니다. 해외에서 테스트한 자를 보더라도 영하의 날씨에서 충전하더라도 27분. 차량이 찍혀있는 거, 충전기에 찍혀있는 걸 봐도 147kW 정도로 쭉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해봤습니다. 화성의 자동차 성능연구소 카트리에 가서 거기에서 시작하면 악셀 밟고 차 쓸 때까지 악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최고 속도 201로 계속 돌아돌았습니다. 그리고 빵프로가 된 다음에 견인해서 가서 0에서 100%까지도 채워봤습니다. 물론 저희 차만 한 거 아니고 다른 전기차 경쟁차들도 같이 했었는데 아우디를 따라갈 차가 없습니다. 일단 그 최고 속도로 쭉 주행을 했을 때 출력 저하, 뭐가 변화가 있었던 차는 변화 없던 차는 아우디밖에 없었고 다른 차들은 다 이제 출력 제어가 들어가기도 했고 그리고 뭐니 해도 여기 지금 이 충전 관련해서는 0에서 100%까지 채우는데 45분이 조금 넘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0에서 80%는 30분 안에 채우는데 80%가 넘어가면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1시간 반 이내에 들어온 차는 아예 없습니다. 경쟁차들은. 그러니까 무조건 거의 2시간까지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우디는 아우디 충전소에서 45분 안에 충전됐다는 거는 확실히 150kW의 전력을 충전을 공급을 받았을 때 진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차량이구나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기 주차 시 배터리가 소모되나요? 소모됩니다. 소모될 수밖에 없고 일반적인 우린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핸드폰을 놔두고 군대를 갔다 온다든가 혹은 징역을 살다가 나오면 꺼지겠죠. 그래서 몇 프로 줄어있나 보면 자연적으로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고 아우디 e-tron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방전은 이루어집니다. 배터리가 0%가 되면 주행이 가능한가요? 이거는 뭐 우리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지만 주행 가는 거리 0% 남았을 때 주행이 가능하냐? 그럼 주행이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하다가 이제 쓰겠죠. 저도 e-tron으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주행 가는 거리 0% 남았을 때 어느 정도 주행 가다가 결국은 꺼졌습니다. 차가 꺼지고 그러면 다시 걸면은 걸립니다. 2번의 기회를 줍니다. 2번의 기회를 주고 이론상으로는 한 1km 정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도 거기서 멈춘 다음에 트랙 바깥에서 견인차 있는 곳까지 한 번 그리고 거기서 견인차 싣고 이제 견인차 내려서 또 한 번 해서 2번은 다시 시동을 걸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우디 같은 경우에도 견인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연 2회 무료로 완전히 방전됐을 때 견인해서 가까운 충전소로 이동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왜 200인가요? 마찬가지로 화성 카트리에서 테스트해봤을 때 절실히 알았습니다. 왜 200에 제한을 뒀는지.
그리고 독일 회사 엔지니어랑 얘기할 때도 제가 물어봤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제로백을 3초대로 충분히 만들 수도 있는데 왜 안 만들었냐? 최고 속도 300 낼 수 있는데 왜 안 냈냐? 이런 질문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나왔었고, 그때 엔지니어가 했던 얘기는 가장 내구성 있게 오래 효율적으로 하는 속도 제한을 200km로 둔 것뿐이다. 우리도 물론 최고 속도 300까지 나오게 할 수도 있었고 더 빠르게 갈 수도 있게 하지만 추후에 나오는 이트론 S나 이런 모델들에는 적용이 될 거다. 지금 출시되는 이트론 5는 여기가 가장 최적화된 데이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속 100으로 가는 거랑 150으로 가는 거랑 정말 다릅니다. 우리도 왜 일반적인 내연기관차 타고 가다 보면은 과속하면 기름 뚝뚝 떨어지는 거 느껴진다라듯이 전기차도 급속으로 이제 200km를 계속 쭉 달리다 보니까 매 랩마다 배터리가 소모되는 양 수준이 매우 빨랐긴 했습니다. 전자파는 발생하지 않나요? 네, 빵! 제가 전자파 측정기 35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다 해봤어요. 우리 차는 빵, 내연기관차도 빵, 이트론도 빵. 그래서 전자파는 아우디 이트론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른 차들은 발생합니까? 그거는 제가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이트론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트론에 하이패스나 블랙박스를 장착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순수 전기차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아시다시피 현대, 기아, 국산차들도 순수 전기차인데 블랙박스 다 달려있거든요. 하이패스 달려있고 못 달 이유는 없지만 아우디에서는 사실 정품으로 블랙박스가 서비스센터에서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당연히 업체에서 12V 잘 다룰 수 있으면 12V 배터리가 내장돼 있습니다. 또 있기 때문에 잘 장착하는 차이면은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장착해서 문제가 생길지 보증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버추얼 미러에 표시되는 선은 무엇인가요? 일단 내일 탑승을 하시면서 시운전 하기 전에 어느 차량이나 마찬가지듯 시트 포지션을 조절하실 거고 스티어링 휠을 조절하실 거고 룸미러 조절하고 버추얼 미러를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거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확 드실 겁니다. 이게 적응이 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3일 걸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3일 정도 되니까 이제는 적응이 되는데 처음 타시면 확실히 잘 안 보인다라고 보이실 수도 있어요. 이거 주차하기 힘들겠는데 버추얼 미러를 그래도 우리 사이드 미러 조절해야 되니까 버추얼 미러는 어떻게 조절하나요? 했을 때 그 모니터를 OLED 디스플레이 그냥 터치하시면 됩니다. 한번 터치해 보시면은 위아래 좌우로 움직이면은 화면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다 놓으시고 가만 냅두면 3초 뒤에 자동 저장됩니다. 그래서 되게 쉽게 조절이 가능하고 그러면은 보조석권은 어떻게 조절하나요? 했을 때 터치를 해보시면은 옆에 그림이 나옵니다. 운전석권이냐 보조석권이냐. 보조석 터치하신 다음에 움직이시면은 보조석께 움직여집니다. 마찬가지로 놔두면은 3초 뒤에 자동으로 그 위치로 저장이 됩니다. 운행을 하시다가 방향지시 등을 켜면은 버추얼 미러 모니터에 선이 하나가 내려옵니다. 세로 선이 하나 쭉 내려오는데 그 선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선의 바깥쪽 부분이 확장됩니다. 줌 아웃. 그래서 내가 만약에 차선을 변경하고 그럴 때 사각지대를 조금 더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 있는 선입니다. 그 바깥쪽이 확장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진기어를 넣거나 주차 시에는 세로선, 가로선이죠. 가로선이 쭉 생기고 마찬가지로 가로선 아래 부분의 영역이 조금 더 줌 아웃돼서 확장돼서 휠 스크래치 같은 걸 안 날 수 있게끔 조금 더 시야를 도와주는 그거의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차들과 다르게 이트론은 뒤에다 놓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이제 이 브레이크를 띄면은 앞으로 슬슬슬슬 가주는 크리핑 모드라는 게 이트론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없어서 조금 놀라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 언덕길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완전히 정차를 안 하고 브레이크를 띄면은 살짝 뒤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끝까지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정차를 하면은 오토 홀드 기능으로 서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런 경우 차가 뒤로 밀려야 하는 부분들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전기차이다 보고 가장 효율적인 거를 중요시하다 보니
뒤에다 놓고서 브레이크를 뗐을 때 슬슬 앞으로 하는 것도 어찌됐건 전기 모터를 쓰는 거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기능은 오토홀드로 내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트론 차량은 오토홀드 버튼이 따로 없습니다. 사이드 자동으로 잡아주는 게 없고 이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차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CC라고 왜 아답티브 크루즈 컨트롤 앞차 쫓아가면서 가다가 서다 해주는 기능을 제가 그 기능을 키지 않았는데 앞차가 있으면 자동으로 조금씩 씁니다 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ACC를 내가 안 키더라도 차량은 기본적으로 가다가 악셀레이터 페달을 띄면은 타력 주행으로 이렇게 글라이딩 모드로 쑥 갑니다. 가고 있는데 앞에 누가 차가 끼어든다든가 앞차가 속도를 줄이면 제 차도 알아서 속도를 줄입니다. ACC가 안 켜져 있어도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가게끔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제 친구 보고 쫓아오면서 야 나 지금 쓸 때 이거 브레이크등 들어오냐? 라고도 물어봤는데 브레이크등도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는 세워줍니다. 그래서 정말 앞차가 급정거하면 내 차도 서줄까 하고 기대했는데 사고 날 뻔했습니다. 그거는 아니고 ACC가 켜져 있으면은 당연히 서주겠지만 그게 아니면 프리센스가 들어와서 세워주기는 합니다. 그래도 당연히 시겁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할 때는 항상 주의를 해주셔야겠죠. 회생제동을 하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킬 수 있냐 조금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었지만 그리고 제가 그 전에 회생제동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때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라고 말씀드렸듯이 회생제동을 따로 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타고 오신 차들 할 때 매뉴얼 모드로 놓아서 변속에 재미를 둘 수도 있습니다. 기어 레버를 우측으로 밀어서 위아래로. 근데 요즘 그렇게 운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만약에 내가 매뉴얼 모드로 놓고 싶다 그러면 스티어링 휠의 버튼을 다운 시프트 업 시프트로 바로바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회생제동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안 건드리시면 그냥 브레이크 밟으면 0.3G까지는 무조건 되고 있습니다. 알아서 충전이 되고 있고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여지냐면 계기판에 파워미터, RPM 대신 파워미터인데 그 밑에 초록색 부분을 차지 부분이 뜹니다. 이렇게 충전이 되면서 회생제동이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도 있지만 시프트 레버를 당겨서 한 칸, 두 칸씩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한 80km로 가다가 저 앞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자연스럽게 서도 회생제동이 됐고 난 운전의 재미를 위해서 내가 강제로 회생제동 해야지 하면은 한 칸 땡기면 0.03G로 서주고요. 한 칸 더 땡기면 0.1G로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도 스티어링 휠 시프트 레버에 위치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평상시에 타시는 대로 타시면은 자연스럽게 회생제동이 되는구나 라고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범위 모드도 차량에서 제가 내일 타실 때는 미리 단축키를 만들어 놓겠지만 이 차량 설정 들어가셔서 충전 들어가시면 범위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레인지 모드라고 하고 레인지 익스텐션 모드입니다. 내가 이 충전소까지 거리가 10km인데 내 차의 주행거리가 4km밖에 없다. 저기까지 내가 못 갈 것 같다 할 때 약간 생명 연장의 꿈인 거죠. 그걸 누르시면은 절전 모드로 차량이 들어가서 최대한 멀리 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 내일 눌러보셔도 좋은데 누르시면은 다만 최고 속도가 90km로 제한이 되고 에어컨이 꺼집니다. 아닌데요? 나오는데요? 근데 그냥 송풍 기능으로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범위 모드입니다. 드라이브 셀렉트,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는 모든 아우디 차량에 있습니다. 눌러보시면은 차량을 이트론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하게 변합니다. 오프로드, 올로드, 그리고 오토 자동 모드도 있지만 효율 모드 있고 다이나믹 모드 있고 개별 설정 모드 있고 있는데 이 모드에 따라서 무엇이 바뀌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우선 서스펜션 높이가 달라집니다. 차고 높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재미나게도 이트론은 효율적인 차다 보니까 효율 모드에 놨을 때 차고가 제일 내려갑니다. 다이나믹 모드일 때도 낮아지기도 하지만 효율 모드에 놔두면 차고가 가장 낮아집니다. 이는 공기저항을 가장 덜 받기 위해서고 오프로드에 놓으면 차고가 5cm, 50mm 상승하는 것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부스트 모드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408마력의 체험을 하고 싶으시면은 되게 간단합니다. 물론 드라이브 셀렉트
에서 다이나믹 모드에 놔둔다면은 부스트 모드는 항상 생성이 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난 일반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다 할 때 지금이야! 라는 지금 부스트 모드를 쓰고 싶어 하면은 기어 레버를 한 칸만 내리시면 됩니다. 손가락으로 딸깍 하시면은 S 모드로 변환이 됩니다. S 모드가 되면은 계기판 파워 미터가 0에서 100까지 있다가 이제는 부스트 100 이상의 칸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S 한번 놓으시면은 밟으시면은 부스트 모드를 8초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번 주행할 때 8초밖에 못 쓰나요? 그냥 8초 뒤에 떼었다가 다시 한번 또 8초 쓰실 수 있습니다.